영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단 한마디로 전 세계 엘리트들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 선언이 나온 순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출신 학생들이 일제히 항의하며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글을 위협한 또 다른 문자가 미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왕도 학자도 아닌 문맹이었던 한 원주민에 의해 창조된 문자였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주민은 무엇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3층 베컴 강의실. 그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이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30년 경력의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던진 이 선언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 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문맹이었던 한 원주민에 의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문자가 한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 제이콘 밀러입니다. 23살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석사 과정에 입학한 소위 말하는 신동이죠. 어릴 때부터 문자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룡이나 우주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알파벳의 역사를 파고들었어요. 최초로 글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죠. 고등학교 때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대학에선 졸업 전에 이미 고전 문자 연구로 3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학점으로 최연소 수석 졸업한 후 문자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날은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라는 수업에 전 세계에서 온 엘리트 20명이 모였습니다. 중국 칭화대학교 수석, 일본 도쿄 특별 장학생, 프랑스 파리 대학교 최우수 졸업생, 최고만 모인 자리였죠. 우리는 이전 학기들에서 이미 한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사실, 문자 구조의 과학적 원리, 음소 문자의 특성 등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죠.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종종 한글의 체계성을 언급하곤 했지만 그것이 단지 여러 우수한 문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오후 2시를 가리키자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에 져서 글자가 말하는 역사는 42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고 문자학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첫 인사에 강의실은 경외심으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선언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이 최고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글의 체계성에 대해 배웠지만 세계적인 석학이 최고라고 단정짓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이해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프랑스 학생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뒷자리의 중국 학생은 못 믿겠다는 듯 헛기침을 내뱉었죠.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최고라는 평가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세계의 기준이 되는 라틴 알파벳도 5000년 역사의 한자도 아닌 한글이 최고라니 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끌어올랐죠.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인정하지만 왜 세계 표준인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계 문자가 아닌 작은 나라 문자가 최고라는 겁니까? 교실은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에 빠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제 질문에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로건. 그 답을 이번 학기 내내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은 각자 자기 나라의 문자에 자부심이 있을 테니. 교수는 칠판에 크게 쓰며 선언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삶을 바쳐온 문자 연구, 제 정체성의 기반인 미국 문화와 관련된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제가 한글을 꺾어보겠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좋군요, 로건. 다음 주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자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 두고 보자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는 일본의 유이 다나카 교토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일본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소개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매우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 아이우에오처럼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모든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이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나카 씨, 질문이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유이 다나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충분하지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직관성은 약 3단어까지만 유지됩니다. 외래어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 문자는 기초 단계에서는 접근성이 좋지만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사용하는데 치명적 한계가 있는 문자죠. 유이 다나카는 자리에 앉았고 다음은 캄보디아 학생 소피업 찬의 차례였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유한 문자로 유명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 80개 이상의 기본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캄보디아의 자랑입니다. 크메르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앙코르와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소피업차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의 민족적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복잡함은 자부심의 원천일 수 있지만 배움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너무 가파르면 그것을 포기하는 국민이 생깁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맹률은 어떻습니까? 소피업차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 17에서 20% 정도입니다.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도 글을 제대로 못 읽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자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이 실제 사용에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와닿았죠.
마지막으로 태국의 타나와 스리사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태국어 문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태국 문자는 단일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4개의 자음 문자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해 모든 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태국 문자의 예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문자에서 성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타나와 스리사이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어에는 5개의 성조가 있고 4개의 성조 부호로 표시합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표현력은 있지만 강세와 성조 순서 표기 방식이 너무 불규칙적입니다. 한국어처럼 모두가 금방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태국 문자는 내부적으로는 논리가 있지만 직관적이지 않아 외부인이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발표가 끝나고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3가지 다른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함을 추구한 일본 문자는 확장성이 부족했고, 복잡함을 간직한 크메르 문자는 배움의 장벽이 되었으며, 태국 문자는 표현력은 있지만 직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문자의 이상은 단순함과 표현력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문자가 도전할지 기대되네요. 저는 그날 발표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렵다면 과연 이상적인 균형은 어디일까?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발표 시간, 강의실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은 프랑스와 인도 학생의 차례였죠. 첫 발표자는 파리 대학교에서 온 프랑스 학생 클레르 뒤부아였습니다. 클레르 뒤부아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라틴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철학, 예술, 종교, 법의 뿌리입니다. 클레르 뒤부아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됩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문자는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죠. 클레르 뒤부아는 라틴 문자가 동로마 제국, 르네상스 계몽주의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 지식의 보고가 되어온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특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의 학생들은 크게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클레르 뒤부아가 발표를 마치자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르 뒤부아, 훌륭한 발표군요. 라틴 문자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심리학, 대령, 대기열을 보세요. 이 단어들의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클레르 뒤부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라틴 문자는 문화적 유산으로서는 가치가 크지만 현대 교육과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쓰는 대로 읽지 못하는 문자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최악의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스펠링 오류로 검색 실패율이 매우 높고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이 불규칙한 철자 학습에 낭비됩니다. 클레르 뒤부아는 반박하려 했지만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논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아미 샤르마 차례였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데바나가리 문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신성하고 고결한 문자입니다.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 같은 고대 경전은 모두 이 문자로 쓰여 있죠.
산스크리트어는 세계 최초의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로 그 구조적 완성도는 오늘날 컴퓨터 언어학자들도 경탄할 정도입니다. 아미 샤르마는 산스크리트어의 발음, 체계와 문법의 정교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언어가 수학, 철학, 의학 분야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죠. 인도의 영적 전통에서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과 공명하는 신성한 소리의 체계입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아미 샤르마의 열정적인 발표에 많은 학생들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아미 샤르마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도인들 대부분은 이 완벽한 문자를 읽지 못합니다. 문자는 살아야 문자입니다. 아무리 철학적, 종교적 가치가 있더라도 의미만 있고 접근성 없는 문자는 박물관 속 유물일 뿐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문자의 첫 번째 목적 소통과 지식의 확산. 그날 수업을 마치며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영향력과 철학적 깊이가 항상 실용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중국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적 가치는 좋지만 실용성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한글을 이길 문자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대적 실용성도 갖춰야 할 것 같다. 다음 발표가 기다려졌습니다. 중국의 한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문자가 한글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발표 시간. 베이징 대학에서 온 중국 학생 웨이 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중국 문자학과 최우수 졸업생으로 동기들 사이에서 한자 박사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웨이 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자는 5,000년 중국 제국의 역사를 지탱한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끊김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죠. 한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는 표의 문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갑골문에서 금문, 소전, 예설을 거쳐 현대 간체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예를 들어 하우조울 호는 여련이와 아이즈가 만나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한자는 형태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웨이 장은 한자의 예술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예를 통해 문자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했죠. 한자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웨이 장 학생,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어떻게 됩니까? 웨이 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약 12에서 15% 정도입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농촌 지역과 고령층의 문맹률은요? 웨이 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촌 고령층의 경우 약 83% 정도입니다. 특히 시골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칠판의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5만 자 이상
한글은 고작 24자입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3주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는 입력 방식부터 복잡하지만 한글은 최고의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문맹률에서 한자 사용, 국가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한글을 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한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경우 그 긴 역사 속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백성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하고 지식인이라면 5,000자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진입 장벽은 문맹률로 직결되죠. 반면 한글은 24자만 배우면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입니다. 문자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실현한 문자죠. 웨이장은 반박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다시 강조했지만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실용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예술성과 철학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문자 체계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다른 문자 체계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권 문자들, 라틴 문자, 산스크리트, 한자까지 살펴봤지만 한글을 이길 문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정말 최고인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글보다 나은 문자는 없을까? 세계 어딘가에 숨겨진 보석 같은 문자 체계가 있지 않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5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든 문자가 한글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죠. 아랍어는 아름다운 서체와 풍부한 역사를 가졌지만 모음 표기의 불완전성과 복잡한 필기 방식이 지적됐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 신성함을 갖고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죠. 그리스어는 서구 철학과 과학의 기원이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을 겪은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적 가치, 역사적 중요성, 철학적 깊이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자는 왜 존재합니까? 교수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문자는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글을 꺾을 수 있는 다른 문자가 있습니까?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증명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것이 있었거든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눈빛에 흥미가 스쳤습니다. 이성 카터, 당신이 찾아낸 문자는 무엇인가요? 영어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소개할 문자는 영어가 아닙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체로키입니다.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로키 문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도 몇 주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로키, 흥미롭군요. 다음 주에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세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저는 이 문자가 가진 특별함에 매료되었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이 문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국의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시콰이어라는 한 체로키인은 문맹이었지만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는 12년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 문자를 창제했죠. 완전히 독학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열정과 끈기가 한 민족에게 문자를 선물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단 몇 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다는 점, 그들이 자신들의 신문을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자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을 위해 창제된 문자라는 점이었죠. 이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를 찾았어. 저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자 미국 대륙에서 피어난 문화적 기적이다. 다음 주 발표가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뛰어넘을 문자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몇 주간의 연구,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을 넘어설 문자를 소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미국 학생이 과연 어떤 문자로 한글을 이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입장하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선 카터 학생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텐데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인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첫 슬라이드에는 시콰이어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1770년대에 태어난 체로키 부족의 일원으로 문맹이었지만 놀라운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죠. 시콰이어는 문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그는 자신의 부족에게도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콰이어가 12년간의 노력 끝에 85개의 음절 문자를 창제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고 그의 아내는 그가 없을 때 그의 연구물을 불태우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콰이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21년 그는 마침내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고 자신의 딸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체로키 부족 장로들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시콰이어와 그의 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하는 종이로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자 크게 감탄했죠. 저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였죠. 음절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직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속도입니다. 1821년 문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단 3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죠.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1828년 체로키는
자신들의 신문 체로키 피닉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언어로 된 북미 최초의 신문이었죠. 체로키 부족은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가 미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을 위해 창제된 문자이자 원주민이 백인 문명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개인의 열정이 만든 기적이자 공동체 전체가 문자로 하나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현대 체로키 문자의 예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급 속도와 문맹률 감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글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자는 미국의 숨겨진 자랑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는다면 바로 이 체로키 문자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고 다른 학생들은 드디어 한글 넘었다. 진짜 감동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아냈어. 그러나 제 승리의 순간이 생각보다 짧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환호성이 가라앉자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성 카터,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스콰이어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지요. 교수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성 카터, 그 문자를 지금 쓰는 사람은 어디 있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호하던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장 놓친 부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현재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죠? 저는 숫자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약화시켰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로키는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문자입니다.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가 한글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교수는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켜온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은 압수되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비밀 한글학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실에 비밀 한글 학교를 세웠어요. 잡히면 고문이나 투옥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한 인상을 주었나 봅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마을마다 야학이 열렸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야학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1950년대 한 촌락에서는 종이가 없어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모래 사장에 글자를 쓰고 지우며 문맹 노인들이 그를 깨우쳤죠.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예시도 들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이날을 기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경우는 없죠. 교수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을 지키는데 굉장한 열정을 보입니다. SNS에서 맞춤법 오류가 있으면 즉시 지적받고 공문서나 간판에 오자는 시민들에 의해 바로 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한글 맞춤법 퀴즈 대회가 인기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하죠. 교수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한국인들은 한글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컴퓨터 코딩을 한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AI 기술로 한글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합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정체성입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체로키 문자의 기술적 우수성보다 한글과 그것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느꼈던 흥분과 자신감은 이제 한글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1446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역사는 저항과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건의 체로키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배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날 저는 졌습니다. 발표에서가 아니라 문자와 민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완벽했고 민족이 함께 지켜낸 살아있는 문자였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을 쓰고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이루는 과정, 그 조합의 무한한 가능성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자신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체로키 문자와 한글 사이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둘 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창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둘 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에게 이 발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치콰이어와 세종대왕, 둘 다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살아남은 것은 한국 민족 전체의 노력 덕분이었죠. 시간이 흘러 학기가 끝나갈 무렵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마지막 수업에서 특별한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보다 겸손함이 더 컸습니다. 처음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문자를 발견했을 때는 미국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칠판에 썼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려 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한글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교실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통해 각자의 문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학문적 평가가 아니라 문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었다는 것을요. 박사 헨리 포울러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학기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한글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6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합니다.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는 문자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문자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문자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패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저에게 한글은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 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한 민족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정신입니다. 글자를 만든 나라는 많았지만 그걸 모두의 것으로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단 하나,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한 글자조차 500년을 넘어 지켜온 기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글이 왜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 민족의 혼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치열했던 역사의 무게와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여러분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나요?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목숨을 걸고 문자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글을 넘어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고 믿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의 한글 이야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작은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우리가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깁니다. 당신이 오늘 다시 쓰고 싶은 한 글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